네, 질문이 뭐냐면요. 출세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질문이. 일종의 사다리. 어떤 단계를 통과하는 그 사다리라든가 출세 시스템에 대한 거고요. 그게 딱 그 질문이 이제 스카이캐슬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제 그 문제인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성에 취직한 신입사원의 3분의 1이 그만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다리를 통해서 각 단계를 통과했죠. 통과했는데, 통과하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많이 본 인재가 필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갈수록 비정규직으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제 교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그 기업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잘 안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은 통과해서 나름대로 또 얘는 게임도 했고 게임도 좀 경험도 있고 공부도 좀 잘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갈수록 텍스트에 대한 요구보다는 그 순발력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잘리고 제야의 게임 고수를 더 원하게 될 가능성들, 그런 식으로 그 취직한다고 끝나고 그 기회를 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기업도 변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뭐 초등학교 때 잘리냐, 중학교 때 잘리냐, 뭐 고등학교 때 잘리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잘리느냐. 아무튼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는,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미래 예측 변화도를 먼저 딱 그려줘요. 그 아이의 나이를 거기다 씁니다. 너 지금 몇 살이지? 그럼 너 2020년에 몇 살이고, 2025년에 몇 살이고, 2030년에 몇 살이야? 근데 내가 예상하기에 2024년에 자동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때부터는 직업의 그 대량 실업과 이탈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이 분야로 몰려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단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 그리고 병문대를 간 다음에 너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전공이 뭐야?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합니다. 좋았어. 그러면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부전공만 하지 말고 전공을 한 4개를 더 해야 돼. 전공을 5개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대학을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전공은 뭐냐면 너가 2020년대에 해야 될 일에 관련된 거야. 세 번째 전공은 너가 2030년대에 해야 될 일에 관련된 거야. 네 번째는 2040년대에 너가 해야 될 거에 관련된 건데, 그것을 이 순서대로 이 변화에 맞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장애물 경주는 똑같아요. 나이 먹으면 새로운 내 갈 길이 또 새롭게 막혀요. 그럼 샥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또 막혀. 그럼 샥 피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의 적성에 맞게 로드맵을 아예 짜줘버려요. 미래 지도를 그려준 다음에. 근데 저는 지금도, 여기는 지금 제가 선생님들 대상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면 얼마나 독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강의합니다. 머릿속에서 휴식을 지워. 공부는 말이야, 공부하다가 기절하다가 하는 거야. 휴식이 어딨어, 공부하는데. 그러면 공부 안 돼. 몰입 안 돼. 24시간 공부법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면 꿈속에서도 영어 회화를 한다고, 꿈속에서 문제를 풀어. 이렇게 강의해요. 중고등학생 공부 강의할 때. 엄청 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있잖아. 어떤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지 않아. 면접 볼 기회를 주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명문사립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더 빨리 대비를 해. 국립대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른 데가 건국대, 연세대, 숭실대 이 정도가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해외에서 교수들 많이 데려오고 또 있어요. 뭐 한동대 뭐 이렇게 아무튼 4차 산업혁명 대비해가지고 막 잘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국립대는 좀 느리니까 안전빵이긴 한데 적응이 좀 느려요. 그리고 공부 못할 바에는 차라리 2년제 대학에 새로 생긴 학과를 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우리가 사실 혁신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느려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런 잘못된 그 일제 식민 시대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교육 말고 이런 혁신적인 교육이 과연 빨리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500명 대상으로 제가 교사 강의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맡은 반에 소수라도 그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만 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질문력이나 변화력이나 이 조화력 방식으로 아이가 습관화된 어떤 자기가 성적과 상관없이 조금 더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개성하고 삶을 좀 조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멘토의 역할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변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통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했냐면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이나 일본 뭐 이 경우인데 우리나라 지금 연구하고 있긴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라든가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간다거나 제주도 가면은요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투리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지역 방언이. 한 3시간 정도 들어야 그때 이해가 가요. 한국말인데도 그래요. 빨리 얘기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투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모든 국가 언어의 사투리까지 이미 다 정복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투리를 쓰고 뭐 경상도 사투리 상관없어요. 경상도 내에서 유창하게 사투리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게 전 세계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표준어로 이제 미국 표준어, 힌디어 표준어, 아무튼 러시아어 표준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나는 사투리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읽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그 미국의 벤처 기업이 있어요.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를 했냐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문장을 읽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텔레파시 기술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텔레파시 기술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 질문력이 생각보다 강력해질 겁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읽어버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을.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같은 거 없어질 거고요.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짓말 탐지기는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범죄 현장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사실 그 사람 죽였는데 그때 저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분명히 탐지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효력이 현재 없어요. 법적으로. 참고 자료를 쓸 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생각을 바로 읽어버려요. 이제 생각을. 여러분 그 미국 국방과학연구원 다르파에서 제가 책을 읽은 지도 한 5년 됐고 그 책이 번역된 지 한 8년 됐으니까 이미 사람이 머릿속에서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원격으로 그 사람의
그 두뇌에서 나오는 뇌파 같은 것을 감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지가 벌써 1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기업이 드디어 사람이 생각한 문장을 우리가 해독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너 어렸을 때 살던 고향 마을의 한 풍경을 생각해봐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어렸을 때 이제 뛰어놀던 자기만 알잖아요. 고향 마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읽어요. 인공지능이.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프린트를 해줘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정확도가, 그래서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뭐라 그래요? 미래에는 꿈을 한번 잘 꾼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SF 영화를 수백 편을 보고 하룻밤 요즘에 나온 SF 영화를 본 다음에 꿈을 꾼 거예요.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모두 본 SF 영화를 다 종합으로 얘가 너무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꿈을 한 편 딱 꾼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걸 다 기록합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새벽쯤에 내가 재미있는 꿈을, 재미있든 재미없든 내가 깨어나기 1시간 전에 내가 꾼 꿈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해줘 라고 얘기하고 잠이 듭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꿈을 기록해버려요. 영상으로. 조금 편집하니까 완전히 이건 영화 한 편이야. 꿈이. 꿈을 꿨는데 100만 명, 1000만 명이 그 영화를 보러 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뿐만이 아니라 꿈꾼 영상까지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거기까지 이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안 바뀌는데요. 걔는요. 베트남, 필리핀에 취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못 가도. 갈 데가 꼭 생겨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방식으로 공부한 애는 갈 데가 사라져요.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냥 백수되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안 가면 지금 이런 능력 중심으로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 놀기라도 해야 이제 돈을 버는데 잘 노는 것까지 방해해버린 거야.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야, 너 그냥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랬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막 놀다가 먹방 찍다가 뭐 하다가 얘가 너무 재밌게 노니까 사람들이 그 재밌게 노는 거 보려고 막 누르다 보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잘 노는 애였는데 막 책상에 앉혀가지고 공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질문력, 변화력, 조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텍스트를 왕창 읽긴 읽었어. 근데 대기업에서 잠깐 쓰던 얘 잘라버렸네? 어디를 갑니까, 그 사람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국민기본급을 받고 산다. 국민기본급을 받고 백수로 산다. 근데 백수로 살아도 어떤 백수로 살까요? 비참한 백수로 살게 됩니다. 제 강의의 목적을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 자식 교육의 목표는 뭐라고요? 자, 따라하라는 얘기 좀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식 교육의 목표를 이걸로 삼는다면은 미래에 큰 광영과 영광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행복한 백수로 키워라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를 아마 미래에는 직장이 없을 거야. 일단 얘가 뭐를 즐기고 몰입하고 그것으로서 얘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오케이라고 마음을 먹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저를 원망하겠지만 10년이 지나면 그때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그 강사가 시킨 대로 한번 모험을 걸어보길 참 잘했구나 라는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식은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방식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구 전체 문명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개별 맞춤 상담을 잘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 흐름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가니까요. 뭐
넘겨볼게요. 이제 제가 정말 저 그림 그리는 화가 제 그림 요즘에 엄청 잘 팔립니다.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 사려고. 여기 마케팅, 뭐 빅데이터의 이해. 저 신문 기사가요. 현재 기술로 저기 작년 신문이니까 현재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의 퍼센트를 보니까 이제 2040년에 100억 개의 로봇과 인간은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손정희 씨가 했을 겁니다. 손정희 씨가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페퍼. 그래서 이제 니온 계좌의 신문하고 FT가 어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동 조사를 했는데 현재 기술로 단순 노무직 75%, 경영 22%, 그러니까 제조는 75%죠. 예술 분야 17%, 사무직의 65%, 의사직의 30%, 미디어의 11%가 현재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안 하죠. 왜? 백수가 늘어나잖아요. 대체해버리면. 그러나 저거 끝까지 참고 있을까요? 끝까지? 못 참아요. 결국에 무너집니다. 저 경기가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백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법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기본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력이 강한 소수의 천재들이나 아니면 BTS 같은 엔터테인먼트로 해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뭐죠? 몰입하는 애하고 잘 노는 애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몰입하는 애는 그 소수의 질문력을 통해서 소수의 천재가 되는 거고, 잘 노는 애는 대중들의 무료한 시간, 백수가 점점점 많아진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잘 노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국민기본급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중진국 이상은 국민기본급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기본급이 보통 한 사람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엄청 뿌려버림으로써 돈을 많이 안 쓰고 생존이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비사회 방식으로 국민기본급으로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뭐 빨래방에 가서 이렇게 하듯이 다 세탁기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에 하나 세탁기가 있는 방식으로, 몇 개가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이게 그리스하고 일본의 그 백수들이 그거 아세요? 덩치가 비슷한 남자들끼리 5명, 10명씩 같이 공동주택에 산대요. 왜 그러냐면 덩치가 비슷하니까 옷을 다 바꿔 입는 겁니다. 5명이 옷을 공유하는 거예요. 양복을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걔네들이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44만 원 세대 들어보셨죠? 알바를 해서 버는 한 달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제 취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에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생존을 한답니다.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만 원 국민기본급을 받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쳤을 때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한 25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유지비로. 그럼 나머지 25만 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할 것 같으세요? 그 25만 원으로. 전부 엔터테인먼트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분위기 좋은 외식에 좀 많이 쓴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쓴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일본에서 뜬 외식 업체가 뭐냐면은 3만 원짜리 고급 음식 레스토랑. 옛날에는 그게 10만 원 했는데 이걸 3만 원으로 딱 낮추니까 완전히 프랜차이즈 쫙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되고 월세로 25만 원 들어가고 해도 한 달에 5만 원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답니다. 약간 저렴한 고급 레스토랑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러면 얼마 남죠? 20만 원 남죠? 20만 원 남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15만 원은 게임 아이템 구입하는 데 씁니다. 5만 원은 어디에 쓸까요? 공연 보러 가는 데 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받으면요.
거의 30만 원을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에 쓰게 돼요. 근데 이 인구가 엄청 많아져 버리는 거죠. 백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게임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한국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한국의 삼성, 미래의 삼성은 아마 게임 업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삼성하고 현대가 경제를 이끌어왔다면 미래의 삼성은 게임 업체가 됩니다. 미래의 현대는 어디가 되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업체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경제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왜 나머지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삼성이 바이오에서 어느 정도의 글로벌하게 보자면 글로벌 중소기업 정도가 될 겁니다. 삼성이. 엄청 지금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고 반도체 끝나갈 거고 현대자동차 거의 끝났고 여러분 수소경제 있죠. 수소차가 제 느낌엔 제2의 4대강이에요. 누군가가 수소차 사업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협박을 해서 거기서 쓸모없는 막 수소 시설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음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뭔가를 지금 보훈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처럼 4대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소자동차예요. 엄청 비효율적인 건데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전기차가 전 세계 이미 싹쓸이 끝났는데 수소차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터집니다. 수소차 게이트 터져요. 아무튼 이게 없어요. 클게. 자, 삼성 바이오 조금 남아있고 전기차 대세로 갈 거고 전기차에서 앞선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라든가 이런 데서 로얄티를 많이 주는 전기차는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내부의 그 전자장비에서 또 삼성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거고 몇 개 없어요. 나머지 뭐 경쟁력 있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떠올라요. 우리나라에 히든 챔피언도 별로 없거든요. 강력한 중소기업도 별로 없거든요. 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돈 될 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하고 현대는요.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규모로 떨어져요. 그 수입 자체가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그걸 대신 차지하는 게 게임 업체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요. 그리고 이제 국민 기본급으로 왜 살아가게 되냐면은 이게 다 무료가 돼버려요. 이게 순차적으로 다 무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시중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시대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로봇이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고 그 로봇이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서 오냐면 태양광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제한이 있어요. 그 로봇이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그리고 한번 발달된 인공지능도 그 인공지능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을 분명히 태양에서 얻을 거예요. 매트리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없애버리잖아요. 인공지능을 죽이려고. 근데 그건 이제 좀 거의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고. 인공지능은 저는 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99.9%. 인공지능은 착하고 영리한 천재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타락해서 그래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평균만 유지하는데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평균인데 이렇게 중립적인데 인간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착해 보이는 아마 그 상태가 올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처음에 로봇은 제조하는 물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봇 값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지능이 왜 먼저 무료가 되냐면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기하고 시중하고 주거 이 세 가지 이게 왜 무료화되기 어렵냐면은 물질이 들어가요. 저기에는.
그 물질의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료화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상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도 자원이 좀 남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저게 자연스럽게 무료화가 되겠죠. 이거 두 가지. 전기는 무료화 되죠. 결국 태양 때문에 무료화 될 수 있죠. 근데 치중하고 주거가 이게 무료화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의료는 왜 무료화가 되기가 좀 어렵냐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계속 돌연변이를 하거든요. 인간의 면역 체계도 지금까지 세포에서 40억 년 동안 돌연변이를 갔거든요.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생명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의료 전체가 무료화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부터는 다 무료화가 되죠. 음식 같은 경우 음식도 이제 무료화되는 기술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드는 기술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음식이 무료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금지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예라든가 식물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노동에서 완전히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입이 없는 예술가들한테 기본급을 주자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뭐 30만 원씩 주자, 최고훈법이라고, 그죠? 그때 작가 굶어 죽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농업인들한테 월급 주는 거 지금 시작했죠, 해남에서. 예. 마찬가지로 먹는 것은 돈 주고 사자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무료화할 수 있어도 문화적으로 무료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그러나 정말 먹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음식이 무료화가 되니까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음식도 무료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일부러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농업 자체가 문화화가 되는 거죠. 농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쭉 제가 저거 순서 고민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 무료화가 됩니다. 저 순서대로. 예. 아무튼 강의는 이제 거의 뭐 5분 전이니까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의상화가 하는 일의 8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정말 이거는 제가 교사분들한테 꼭 보여주는데 이거 보세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 6가지의 특성. 3번.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사라진다. 3번. 3가지가 필요해요. 의외성, 복잡성하고 현장성 3가지만 남아요. 현장성, 의외성, 복잡성. 이게 이제 인간의 직업이 남게 되고 의외성하고 복잡성하고 현장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화 된 것은 인공지능 로봇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화 되기 전만 인간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 직전까지만. 그래서 데이터화 되기 직전의 3가지 상황이 의외성하고 복잡성하고 현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자체가 교실에서 벗어나야 되고 학벌이나 자격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의외성과 복잡성을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6번 지금 배운 것이 변함없으리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계속 변할 거라는 것이죠. 이 6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예측을 쭉 제가 해본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주 유명한 2013년 미래 그 사라지기 쉬운 직업하고 그러니까 퍼센트 중에서 이게 지금 사라질 직업으로 나옵니다. UN 미래 보고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라질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 자료는 다 무료로 드리거든요. 선생님한테 이메일 다 뿌려도 되거든요. 전 저작권 없어요. 저 카피 레프트주의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공짜로 준다. 네, 카피 레프트.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이게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일자리가 하고 월급의 종말하고 놀자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이 이제 상당히 느리긴 해요. 저는 그 딱 중심점이 204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향성이 확 지구상에 확 드러나는 때가 2025년이에요. 분명히 가시화되는 때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놀자리가 늘어나는구나 이 개념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제가 연도까지 다 써놨죠. 2100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때려 맞춘 거예요. 도박이에요. 다 도박이고 이게 양자 컴퓨터가 몇 년도에 나올 것이냐. 제가 2025년이라고 계산을 해놨네요. 이건 뭐냐면은 그 혁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는 걸 그냥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 굉장한 혁명은 2025년에 나타나야 돼요. 2016년이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9년쯤 후에 그 다음 굉장한 이벤트가 나타나는 게 과거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들이 문명을 바꿨던 그 곡선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2025년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굉장한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뭘로 마무리할까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걸로 끝낼게요. 자, 4가지 직업의 특성이 있어요. D. 단순 반복 노동 고용이에요. C. 비정형 복잡성을 처리하는 직업이에요. B가 즐기는 창의성 경제예요. A가 개인 맞춤형 온디맨드화. 이건 무슨 안마해주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뭐 택배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개인 맞춤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D. 단순 반복 노동 고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쫙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반복 노동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개인 맞춤형도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저거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온디맨드화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개인 맞춤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 ABCD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데 다 개별 맞춤을 누가 해주냐면 인공지능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A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개별 맞춤 해주는 걸 5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B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B. 즐기거나 뭔가 창의적이거나 하는 건 쭉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해가는 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도표를 그려본 거예요.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사인해서 드릴게요.